어쩌다 보니 한 4, 5년 전부터 1월 2일 만약 1월 1일로 땡기면 전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부른 이유가 아무래도 가장 초점이 북미 문제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6월 12일 이후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 좀 두고요. 그래도 신년사 분석이니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앞부분에 잠깐 간단하게 초점과 제 생각을 그렇게 리스트하면서 지나가고 과연 지금 북미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타결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뭐 굉장히 상식적이고 간단한 그림이지만 보시면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은 물론 13년부터 고조되었던 전쟁 위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았고 그것이 갑자기 전환을 해서 2018년 평화 원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후반부부터는 사실 교착 상태 난기류에 빠졌게 됐고 그렇다 보면 결국 2019년은 갈림길이 되는 거다. 이 갈림길은 저는 완전히 해결은 될 수 없겠지만 비가역 조치가 19년 안에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힘들다. 저는 속도 조절론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중국의 속도 조절론, 미국의 속도 조절론 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함정이 뭐냐 하면 비가역적인 조치 없이 속도 조절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비가역적 조치가 된 다음에 속도 조절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지만 2019년은 트럼프에게도 문재인 정부에게도 김정은에게도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조치하지 않고 지나가면 저는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저는 주목할 부분을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주목한 부분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년사를 보면서 핵이란 얘기가 언제 나올까를 촉각을 두고 30분 동안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비핵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력이 빠지고 비핵화가 들어간 거는 이런 컴비네이션은 조합은 김정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구체적 조치가 부족하다. 도대체 무슨 글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내에 대한 신년사고 국정기조인데 이걸 미국에 갖다 바치는 항복문서도 아닌데 거기다가 내가 영변을 다 때려 부수고 뭐 이런 얘기를 기대했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맥락이나 보는 시각이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기존의 합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를 향한 국정기조에서 비핵화를 얘기를 했다는 것, 그것도 아주 강한 의지를 얘기했던 부분은 상당히 평가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장 자체는 정말 완곡 어법이 너무 많아서 김정은도 손을 댄 것 같기도 하고 작성자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라이터가 달라지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통치 기반이 저는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시면 그 전까지는 핵무력이 꾸준히 나왔고요. 작년에는 경제로 넘어가는 듯한 약간 암시를 보였다면 이번엔 핵무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경제, 결국은 자기의 통치 기반과 앞으로의 그는 결국 경제로 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는 부분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성공단 금강산 전제 조건 없는 이 부분은 뒤에 제가 꼭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니들이 못하니까 내가 아이디어까지 주랴 하는 것까지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체제 언급에 대한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대중국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그런데 저는 완곡어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자냐 4자냐 6자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기 때문에 이게 본질을 흐렸기 때문에 그냥 다자라는 부분에서 여기도 완곡어법이 저는 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려하면 중국을 배려하면서 대중국 메시지를 하면서 배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결국 남한도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면 이 가역적 조치 이후에는 결국 다자적으로 가서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 사불 언급은 사실 해커 박사의 For No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VID나 FFIVD는 일종의 신화다.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는 거다. 일종의 왜냐하면 북한이 저 정도의 고도의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1, 2년 안에 비핵화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저희가 담긴 얘기라는 걸 상당히 하고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은 마치 핵 보유국의 논리를 닮았다. 그리고 북한이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제는 핵 군축 회담으로 가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등장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충분히 의심할 부분은 되지만 그 핵 군축이라는 것이 비핵화를 가할 수 있는 중간 단계라면 구태여 왜 핵 군축이라는 회담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류사회에서 전문가들이 결국은 북한의 비가역적 핵 군축으로 가서 비핵화로 가는 것이 가장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에서의 논리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서서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을 핵 군축에서 또 비핵화로 연결되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데서는 얼마든지 고려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길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완고고법으로 엄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굉장히 고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또 한쪽에서는 협박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정말 제대로 문맥을 못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대화를 하겠지만 미국이 협상을 안 나오면 결국 북한은 다시 핵 실험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발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협박이 되겠죠. 근데 세기라는 속에 숨겨진 것은 그것도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모호하게 완고고법을 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북한이 최근에 이번에 자력갱생을 얘기하고요. 그럼 새로운 길 중에는 저는 미국이 다시 군사 옵션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 판을 걷어찼을 때 트럼프가 과연 아무리 트럼프라도 군사 옵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더 이상의 국제정세는 이 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깨고 나갔더라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하나 미국이 제재 시스템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미국이 만약 판을 걷어차고 나간다면 북한이 실험도 하지 않고 도발도 하지 않는데 차고 나간다면 옛날과 같은 일사불란한 경제 제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현존하는 경제 제재 이상을 더 옥죄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국경지대에서의 일부 완화 같은 걸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구멍이 생긴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북한은 세기일 중에 더 현실적인 부분은 자력갱생이 아닐까. 2017년을 따지고 보면 미국한테 군사 옵션의 걱정이 없어지고 제재도 지금에 견딜 수 있는 걸 몇 년은 견딜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력갱생 속에서 우리가 자존심 잃지 않고 그러나 위기를 겪지 않는 부분으로 몇 년 견딜 수 있다 라는 것이 오히려 세기일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결국 이제 미국의 공은 다시 던져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6월 10일부터 좀 봐야 합니다. 6월 10일에 네 가지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새로운 관계, 두 번째가 평화체제고요. 세 번째가 CD입니다. Complete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고 네 번째가 유해송환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1, 2는 미국이 해야 할 의무이고 3, 4는 북한이 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네 개를 트럼프와 미국 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에 공식적인 합의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는데요. 트럼프는 앞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지만 미국에서는 전부 다 사실상 다 무시하고 CD만 그것도 FFVD로 바꿔서 한 가지만 합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면 합의입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면 합의가 기자회견에 몇 개가 벌써 드러났죠. 하나가 군사훈련과 취소와 동창리의 교환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기자회견에 터뜨려버렸죠.
한국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터뜨려 버렸습니다. 왜 터뜨렸냐? 트럼프는 이게 자기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ICBM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은 동창리에 그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ICBM만 없애고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것이라는 키신저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북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얘기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가 미국의 위협을 없앤다고 가지고 와서 심지어 군사훈련까지 취소시켜줬는데 미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내부에. 첫 번째 반대의 논리가 검증받지 않는 거 아무 소용없다. 두 번째, 이미 폐기 처분 직전인 것을 폐기 처분한 것이다. 다른 곳에 새로운 ICBM 발사장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 내부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평양 정상회담 때 동창리에 대한 검증을 받아들였을 때 트럼프는 보통 트위터를 그 다음날 아침에 하거든요. 오늘 것처럼. 근데 그날 1시간 후에 트럼프가 바로 그 합의 평양에서의 동창리 검증을 트위팅을 합니다. 거기에서 와 인스펙션 한다. 그거를 밝힐 정도로 그때 자기가 했던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그대로 반대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외에 몇 가지 제가 아는 한 몇 가지 약속을 더 했습니다. 종전선언. 그 다음에 이거는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국무성에 또는 CIA에서 마코 실무회담에서도 약속한 것이 북미 공동 연락사무소하고 종전선언이었습니다. 그건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속을 어긴 것이죠. 공식적으로도 1, 2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이 할 바를 안 하고 있고 선핵 폐기론만 얘기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사에서 미국의 약속을 촉구한 것은 이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가고 북한도 좀 잘못 처리를 했습니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북한이 잠수를 타게 됩니다. 3주간. 왜 잠수를 탔는지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북한의 원래 버릇인지 상대방을 애타게 하는 미국이 야단이 나서 한국 정부에게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3주 동안 잠수를 탔냐. 정확하게 북한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전선언을 얘기할 때도 북한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이 도울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종전선언이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종전선언은 거의 평화협정처럼 미국 내부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도 안 했는데 평화협정으로 가게 되면 정전체제가 무너지고 유엔사 문제가 되고 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게 미국에 나오면서 처음에 가볍게 시작했던 종전선언이 엄청 완전군장이 되면서 평화협정이 되면서 반발이 생겼게 되고 처음에 교환 조건이 제가 거기 표시를 했는데요. 9페이지에 한번 그림을 봐주시면 밑에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위에 부분이 교환 조건입니다. 북한이 핵신고를 제출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이 교환 조건인데요. 이게 둘 다 만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떤 북한의 양보나 비핵화 조치의 시작도 아니라는 아주 강경한 자세입니다. 이건 트럼프나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정서는 미국이 북한이 숨기고 있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부터 그리고 사찰하고 검증하는, 그러니까 신고가 돼야지 비핵화의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그 평양 정상회담 때 나온 얘기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폭격 리스트를 미국한테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 얘기를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제재 상황에서 이걸 내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제시하는 건 결국 폭격 리스트를 주는 것과 이 북한의 고민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 교환 조건을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것을 초기에 달라니까 이 지금 교환 조건이 깨진 겁니다. 처음에는 트럼프와 미국, 한국 사이에서 종전선언과 이 정도는 교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폼페이오가 3차 방북에
그래서 빈손 방북이라는 게 됐고 강도란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4차 방북이 이루어지는 데에서도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안 나타났고요. 또 11월에 김영철의 방미가 취소되는 순간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것을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결정적 전환점이 바로 평양 정상회담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구체적인 교환 조건이 새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동창리 풍계리의 금정을 사찰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였는데 영변입니다. 미국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거서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변입니다. 미국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북한이 숨기고 있는 것까지 합쳐서 핵 프로그램이 약 7개 내지 8개 사이트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부에서. 뭐 삭감몰 39대 이건 전부 다 가짜고요. 핵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7개, 8개인데 그 중에 동창리, 풍계리, 영변을 빼면 4개 정도입니다. 4개 또는 5개 되죠. 그 8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변은 문제가 다릅니다. 영변은 미국에서도 한 80, 북한의 핵 전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변의 폐기 조치, 불능화 조치 또는 영변에 한해서 신고 조치가 가더라도 미국이 상당히 받아들이고 특히 핵심 고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는 트럼프도 영변에 직접적인 불능화나 폐기가 있을 경우엔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프론트 로딩입니다. 초기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환 조건을 보시면 이것을 좀 더 유연화시키고 확대시켰습니다. 핵심 고서를 전부를 하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하고 플러스 선제 조치, 영변이겠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묶었다면 미국은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그러니까 종전선언 부분을 오히려 나아가 제재 완화를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북한의 선조 조치와 핵심은 미국의 제재 완화의 교환이 새로운 교환 조건이 북한이 내세우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이걸 받아들이느냐? 아니요. 미국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목표로 FFPD를 얘기하고 있고 원칙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 비핵화, 후, 보상. 심지어 트럼프도 내부적인 정치적 논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아직 북한에게 하나도 준 것이 없다, 양보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협상인데 그리고 제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출발도 못하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외에는 트럼프와는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실무회담으로 넘어가는 것은 실무회담으로 넘어가면서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이 정상회담 중독증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는 실무회담을 하지 않고 다시 만나게 되면 그것은 다시 1차 때처럼 모호한 협정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비건하고 실무회담에서는 몸이 달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회담에 나가지 않겠다. 바로 담판하겠다고 얘기하면서 11월 김영철 방미가 취소된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북미 간의 접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비건이 바빠져서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를 제갈 벌려서 속도 조절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뒷부분이 북한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면서 연결 착공식도 제재 예외된 것도 좀 심하게 하면 개벽다기를 던져준 거죠. 미국이 한국을 제갈 벌리는 게 아니라 사실 상호협의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착공식에 대한 예외지 철도에 대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시험대는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뭘 하면 북한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북한의 상응 조치와는 전혀 큰 갭이 있지만 비건이 들고 온 것은 지난번에 들고 오면서 나온 게 인도적 조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 갔을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4가지 제재 이외에도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4가지 신뢰 조치가 있다고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종전선언, 두 번째가 인도적 지원, 세 번째가 문화적 교류,
네 번째가 북미 공동 연락사무소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꾸준히 미국을 설득했고요. 미국이 네 가지 다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일 부담이 없는 인도적 교류를 던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분위기상에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상당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결국 제재 완화입니다. 자, 북한이 뭐 세기를 끊는다고 얘기하면서 북한이 보여주는 것은 북한의 마지막 한계거든요. 양보하고 대화 다 하겠지만 일방적인 항복은 할 수 없다는, 저는 어떻게 약간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협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적어도, 그러면 뭐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강산과 개성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전면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남북이라도 우리끼리라도 가자. 한국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맨날 한국 뭔 조사만 하고 연구만 하고 착공만 하냐고. 제가 개성연락사무소, 그 다음에 금강산 20주년, 그 다음에 착공식을 다 갔는데요. 묘하게 기분 나쁜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그걸 가지고 북한이 화났다고 얘기했는데요. 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화나기보단 약간 좀 빈정거렸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한쪽으로는 확실히 불만이 있어요. 한국이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섞여 있는데 두 번째 이런 말이 따라 나옵니다. 니들 못하는 거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착공식이라도 해줄게. 한국이 그렇게 원하는데 못 해줄 게 뭐냐. 그 약간 한국을 이해하는 데 불만하면서 한국이 그거밖에 못하지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저는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김정은하고 통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제재 해제 특구가 필요하다. 마치 경제개발 특구처럼 전면적인 해제는 미국으로도 하기 힘들 거고, 그렇다면 제재 해제 특구를 만든 게 어떠냐? 그게 바로 개성이고 금강산이고 또 철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게 아니라 마치 평창올림픽을 예외조항을 했듯이 개성을 예외조항을 하고 금강산을 예외조항을 하고 또는 철도만 예외조항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적어지고 북한으로서도 명분이 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영변의 일부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의 제재 해제 특구가 합쳐진다면 저는 타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을 보시면 저는 1,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냐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중간 교환 조건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미국이 계속 이렇게 원칙론과 목표론만 얘기한다면 저는 다시 만나기는 만나더라도 미국 내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다시 그냥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타결이 일어나려면 그게 일어나야 되겠죠. 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단계에서 근데 미국이 이걸 내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국은 강자의 DNA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로드맵을 밝히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는 순간에 그게 묶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더 많이 어떻게 얻어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 교환 조건에 다시 한번 자기의 힘을 실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번에 실을 것이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결국 1, 2월에 어떤 비가역적 비가역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타협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북미회담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비가역성이 확보된 이후에 남북한이 결정적으로 뭔가 치고 나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미국이 판을 걷어찰 때 한국이 어떤 선택지를 가질 것인가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지만요. 미국에 무조건 맞서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이 저것을 걷어찼을 때 과연 그러면 미국을 따라가고 이 평화 프로세스를 접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평창올림픽에서 군사훈련을 취소하는 걸 또는 연기하는 걸 먼저 얘기했던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질렀던 것처럼
그런 시점에서 지르고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특사나 이런 걸 좀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건 이벤트가 너무 많으니까 비밀 특사를 보내서 남북이 공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으니까 이 기회에 남북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저는 김정은의 답방을 우리가 목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번이나 정상이 만났으면서 그거를 그렇게 여전히 교통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놀라웠는데요. 결국 미국한테는 북한이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남북 워킹그룹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북한에 가서는 남북 워킹그룹을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를 의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오늘 저희 토론회를 평양에서도 엄청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야, 우리 신년사를 야 이렇게까지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대북 제재 해제 특구, 그거 좀 진작에 얘기해 줬으면 싫었을 텐데. 예. 하여튼 우리의 관심도 크지만 북한도 신년사 이후에 우리가 해석하는 다양한 이 시각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거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한국어의 그 미묘한 뉘앙스, 평양 타임스에서는 신년사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을까 하는 관심도 있어서 오늘 주목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북한에서 발행하는 영문판의 표현을 한번 오늘 돌아가서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라이터가 바뀌었다. 네, 뭐 북한 신년사는 혼자 쓰지는 않고요. 핵심 기구에서 집단 창작물이겠죠. 오랫동안 여러 의견을 듣고 또 지도자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년사의 양식은 이제 크게 변하지 않고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새로운 과제와 이런 것을 내고 남북관계, 국제관계들이 나오는 아까 최영원 박사님 계신 그런 건데, 김일성 저작집에 나와 있는 저작물을 보면 패턴이 한 5에서 7 정도, 두갈식도 있고 수미 쌍관식도 있고 나열식도 있고, 결국 누가 이런 걸 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남북은 엄청 변한 상황이겠죠. 예. 아무튼 누가 쓴다라고보다는 어느 브레인들이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석기 박사님께서 경제의 차분함, 신년사가 갖고 있는 국내적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이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부탁드립니다.